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복지장관 전공의의 미안 첫 사과입니다. 어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전공의의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밑에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속히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자리를 지킨 파업을 하지 않은 전공의들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파업을 하고 간 전공의에 대해서도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사과,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이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또 중요할 겁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조규홍 전공의의 미안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의협, 긍정적 변화, 내후년 감원 보장을. 네. 일단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는 아니긴 합니다만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후년에 그럼 감원을 내후년 이게 2026년을 얘기하죠. 2025년만 얘기하던 의협이 2026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얘기가 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전공의 파업 8개월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살짝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이재명 사법질서 교란, 징역 3년 구형입니다. 어제 검찰이 위중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 지금 이 징역 3년이라고 하면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상한을 지금 구형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랬냐? 사법질서를 교란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좀 사안이 좀 중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좀 부제를 볼까요?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검찰이 짜깁기 해서 기소한 거다. 고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법 참사 예견 가능. 전 용산 서장 금고 3년입니다. 네, 사진에 전 이임재 용산 서장의 모습이 보이죠. 징역 3년은 아니고요. 금고 3년이다라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무려 702일 만에 나온 1심 결과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사 예견 가능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 인재입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지금 이임재 전 용산 서장은 금고 3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 경찰 유죄, 구청 무죄. 경향신문의 제목입니다. 경찰 용산 서장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구청 박희영 구청장은 무죄가 나왔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 관련한 4명 모두 다 무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제목을 보면 경찰은 유죄인데 왜 구청은 무죄입니까가 살짝 그런 감이 좀 실려 있죠. 근데 보면 법원의 판단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위험을 예견을 했는데 대처 의무에 소홀했다. 반면 용산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다. 고로 구청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유족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2심까지 갈 것 같네요.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네, 여기 볼까요? 이스라엘 후티도 때렸다. 친이란 정예축 전방위 폭격입니다. 후티 반군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헤즈볼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하마스 수장도 숨졌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거기에 후티 반군까지. 네, 지금 이스라엘 거침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조금 전 오늘 새벽 5시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속보냐?
즉 이스라엘이 현재 레바논 이 접경지를 봉쇄를 하고 거세게 포격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지상전으로 좀 갈 만한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국경을 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을 포착을 했다라고 헤즈볼라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국경을 넘은 거야? 이스라엘 내각이 다음 단계를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지상전인 거 아니냐? 지상전으로 가면 전면전이란 얘기인 거죠. 전면전이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가슴을 졸이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화사한 꽃밭입니다. 앞에 코스모스가 있고요. 뒤로는 핑크뮬리가 쫙 펼쳐져 있죠. 와, 정말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의왕의 왕송호수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까진 이랬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선 주적주적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비. 가을비 오면 추워지죠.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네. 요 가을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상태로 좀 간다고 하니까요. 오늘 긴팔 챙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 대표를 빼고 누가 뭘 어떻게 했단 얘기야? 기사 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과 만찬. 네, 윤석열 대통령 내일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만찬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 있다는 얘기죠. 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내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여당 상임위 간사단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로 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일 만찬은 약간 원내 중심으로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아니어도 간사단을 좀 불러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그래 국감도 앞두고 원내대표단 이렇게 불러서 좀 원내대표 원내 중심으로 해서 볼 수 있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찬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죠. 윤 대통령 언제 했느냐. 지난달 24일에 만찬을 했었습니다. 누구와 만찬을 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같이 만찬을 그때 했었죠. 그때는 신임 지도부를 초청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갔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가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는 빠졌다라는 거예요. 네. 윤주진 위원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 지 얼마 안 돼서 또 가게 되고 한 대표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쌍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표결 단속 차원에서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와 또 이제 각 간사들, 상임위원장들, 왜냐하면 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네. 상임위의 간사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이런 분들이 사실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표를 세는 거예요.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게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서 원내대표랑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조금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당내 의원이 있으면 밤샘 설득까지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네. 상당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걸 두고 이제 시기가 되게 미묘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은 독대 요청을 둘러싼 만찬이 매우 냉랭한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화돼 있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재요청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이제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인데 사실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표결 앞두고 표결 단속도 안 하네? 한동훈 대표 부르는 게 좀 그러니까 만찬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 자리에 한동훈 대표를 불렀다면요. 네. 그럼 또 독대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하.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행동을 해도 논란이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물론 평상시대로라면은 당 대표도 같이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글쎄요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독대하냐 마냐 또 여기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은 모두가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국감 앞두고 또 쌍특검
처리를 앞두고 부를 법하다. 근데 또 부르면 부른 대로, 안 부르면 안 부른 대로 이래도 말 나오고 저래도 말 나오니 그냥 작게 소규모로 되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말씀처럼 앞에 국감도 있고요. 또 원내 이제 직접적으로 표 카운트를 해야 되는 뭐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원내 사람들을 부를 법하죠. 근데 아예 너무 꽈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는 뭐 원내는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시기가 좀 미묘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왜? 윤한 관계 괜찮은 거야. 두 사람 관계 괜찮은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에 이 저변에 좀 이런 얘기가 좀 깔려있죠. 요즘엔. 근데 대통령실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정협의체랑 또 겹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불과 어제 그제 상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혹시 한 대표 패싱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었는데 한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걸 그렇게 사극식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고요. 이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가치, 대단히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해결의 창구인 것이고요. 그 여야 의정 좀 출범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전달한 적이 없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네, 한동훈 대표, 뭐 그렇게 사극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극식으로 해석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궁중암투. 공중암투. 그렇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왕과 세자와 뭐 여러 가지 옆에 있는 왕비. 이 여러 가지 궁중암투가 그걸 또 재밌게 하는데 그건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민생과 국정에 이런 궁중암투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의료 대란 부분에 있어서 여야 의정도 있고 말하는 의료 인력 수를 추계를 다시 하겠다고 뭐 대통령이 다시 하고 한가해도 이렇게 한가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야 의정을 만들어 놨으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이 사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정부가 할 역할들이 그런 추계위원회를 거기서 만들면 되잖아요. 왜 따로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구분이 여전히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고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는 것도 그래요. 이게 굳이 꼬아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독대라는 어떤 그런 여당 대표 대통령의 사이에서의 이런 현상도 참 우습지만 무슨 대통령 여당 대표가 독대를 가지고 싸워요? 수시로 만나야지. 그러니까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니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서 이 표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네. 학교 폭력은 봤어도 정치권 이런 괴롭힘은 처음 봐요. 거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동훈 여당 대표에 대해서 거의 뭐 왕따. 학교로 따지면 학교 폭력에 준하는 지금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 수준까지 오고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뭐 그 야당의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 참 애잔하다. 좀 속된 말로 짠하다라고 네.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는 둘만의 관계고요.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제발 대통령께서 공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사극식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인즉슨 이거 궁중암투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 아니냐. 근데 내 눈에는 궁중암투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다른 뭐 학교 폭력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여의도에서 이런 뭐 괴롭힘 뭐 이른바 왕따는 처음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주호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왕따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에요. 왕따 당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왕따 당할 뿐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왕따를 당한다고 하면 독대 네. 요청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에 부르시는 거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서에 조금 오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과 간사단을
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상견례 전에 불러서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서 공유된 이야기들을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네. 또다시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난국들,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여야 의정 협의체입니다. 네. 지금 뭐 정부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구들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가 않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상 야당도 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네. 야당을 향한 그 협상의 그 과정도 조금 불분명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빨리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집니다.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윤석열 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대통령과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일치단결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면한 여권의 어려움은 뭐 여당만의 어려움도 아니고요. 용산 대통령실만의 어려움도 아니다. 손잡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넘어야 되는 어려움이다. 그러니까 빨리 좀 독대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보는 게 뭐 보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하 다만 순서가 조금 더 좀 달랐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는 이유 국감도 있고요. 특검법도 통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결국 부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써볼까요? 네. 지금 특검법이 왜 관건이냐. 8표 이탈된 특검법이 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지금 내부 단속에 지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거부권이 소용이 없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표결에 오는 거지만 8표면은 이건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또 독대를 하자라고 얘기한 면이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어제 독재 요청 다시 하시는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독대를, 그러니까 따로 독대로 얘기할 사안이 있고 그중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김 여사 관련한 건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 관련 얘기, 결국 특검법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독대를 하자고 했는데 장윤배 변호사님. 네. 근데 아직 재표결, 특검법 재표결이 곧인데 아직 만날 김이 사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대단히 네. 좀 의미심장하게 들었던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되는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대는 지금은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이 요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돌려서 생각해 보면 네. 이 국회 일정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요.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여권에는 저는 균열이 갔다고 생각해요. 어느 지점에서 그것이 보이냐면 일단 처음에 재표결을 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다시 올린다라고 재표결 이전에 국회 일정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비공개 의총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할지 말지.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죠. 시간도 통상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던 의원총회 시간보다 좀 많이 걸렸어요. 이 말인 즉슨 필리버스터가 어떤 절차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내 이름과 얼굴을 걸고 현직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아마 방어가 안 될 겁니다. 처음에 도이치모터스에서 시작했죠. 그 이후에는 명품백, 지금은 공천 개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 규정은 어느 법이 의율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시효가 6개월이에요. 10월 10일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호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대 시점과 관련해서 지금은 저울추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좀 기울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게 어떻게 또 이 좌울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또다시 현명함을 보여주신 게 사실은 원내 사령탑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맞지만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무게가 좀 달라요. 그런데 당신은 원내 사령탑이 아니라는 선을 분명히 다시 그어준다? 이것이 과연 큰 정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정 운영에는 도움이 됩니까? 이런 게 다 국정 운영의 지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만찬에서 이게 원내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는 빼고 원내대표를 위시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원내 일은 신경 쓰지 마시오라는 윤 대통령의 어떤 선을 그은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친한계 대변인의 얘기를 또 전했죠. 지금은 우리가 만나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만나자고 할 수도 있다. 말씀처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 네.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어제 기자들이 안 그래도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실 걸로 보이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재요청한 거 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네. 지금 독대 요구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의원님. 예. 한동훈 대표가 딱히 독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지금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특검법 다 처리하고 독대를 하면 또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독대는요. 네.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한 의제를 갖고 독대를 하는 것처럼 그런 독대를 요청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인식하는 순간 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약간 나를 두고 조금 협박하나 위협하나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겉으로는 이 독대 요청은 뭐 의료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민생 현안, 뭐 국민지원법 이런 것들을 갖고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고 해도 네. 당연히 그 자리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윤 대통령과 본인의 독대의 의제로 올리는 순간 네. 이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혹시나 통과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이 관계의 문제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의견은 좁힐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다르지도 않아요. 사실 지금 보면. 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적 의제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거든요. 네. 문제는 불신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윤 대통령대로 서로에게 지금 계속해서 불신의 신호를 주고받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설사 이탈표가 나올지라도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것처럼 당론을 가져가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 의원들이 판단했다.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원내 상황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책적으로 차이도 별로 없고 생각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사실상 뭐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불신이다. 서로 간에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의저에는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더라도 김 여사 얘기 합시다. 의제예요. 라고는 이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근데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계일보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김 여사 사과 종합적 검토. 네, 명품백 처분 나온 뒤 결정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여기를 보면 지난 1월 사과 의사 간접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뤄왔는데 어떤 형태로 할지 시기,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시기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긴 할 거다. 다만 아직 정확히 언젠지는 안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 1월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몇 월이죠? 10월입니다. 네. 사과 하나를 지금 10개월 동안 고민합니까?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거참 사과 한 번 받기 힘드네. 근데 사과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제 국민들은요. 이게 처음에는 사과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죠. 특검을 받아야죠. 무슨 사과로 이게 뭉갤 수 있는 사안까지는 아니고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보면서 참 둘 다 처지가 딱한 분들이구나. 한동훈 대표는 예전에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 당내에서 본인이 처지가 조금 궁색하다라는 말들이 좀 전언이 전해졌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말려라 했더니 지인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배우자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에 뭔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참 대한민국 국민의 처지도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나라의 공사 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흐트러질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김건희 여사 부분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면 이제는 기회는 지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도 마음속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앞에 나와서 예전에 허위 경력 사과하듯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의 재독대 그리고 아까 독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웃으면서 글쎄요 그랬잖아요. 글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좀 충치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치과 충치 치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파서 치과를 찾아갔을 때는 치료가 안 되고 네. 임플란트 뽑아내고 거기에 뽑아야 다른 걸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까지 되면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치유가 안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웃으면서 그냥 만나자고 할 때 만나지 나중에 그냥 아파서 징징대면서 오면 어떡하려고 하시지 우리 형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사과 이제는 실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주호 의원님. 늦게라도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의 수사심의위에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 또 사실상의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특검을 거부했었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미비했을 때 실시하는 것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아서 국민 분노의 임계치가 넘어버린다면 그렇게 되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을 반대하는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과 도의적 책임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으로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그 고가의 선물을 받았던 그리고 그것이 촬영돼서 국민들이 알게 되시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점이 있고 분노하고 화가 나시는 지점이 있다면 저는 영부인께서 당연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배우자의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영부인께서도 진솔하게 사과하시면 저는 결국에 인지상정으로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또 그 말씀이에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 불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지금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운데 좀 끼어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인 겁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혹 지금 현재 여권의 삼각편대는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과 한 번 더 만찬을 할 추경호 원내대표일 겁니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일 만찬 가서 한동훈 대표도 좀 같이 만나고 독대하시죠라고 혹여나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영상 보고 오실까요?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한 대표 뭐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맨날 한동훈 대표 욕을 한다. 그래서 아이 뭐 그런데 그게 도움이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주고받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진상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산이 일파만 파 커지는 거야라고 했었는데 근데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났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보고 오시죠. 우리 김정현 광주 시당위원장 잠깐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외에도 주요 당직자분들께서 호남 지역 호남의 힘, 국민의 힘, 호남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 힘, 호남으로 간다. 네. 두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따로 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가 또 같이 하나의 플래카드를 같이 맞잡아서 또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뭐 그렇게 쏙 나빠 보이지 않는데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은 어제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바로 옆자리가 한동훈 대표 자리죠. 근데 뭐 그렇게 쏙 나빠 보이진 않아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하다가 티그티그 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걸 두고 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안 좋다는 얘기가 돌아서도 플래카드를 맞잡은 건가? 뭐 이런 얘기 살짝 돌았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뭐가 진실입니까? 상당히 좀 악의적인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돌았었어요.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거를 추경호 원내대표가 흘렸다. 뭐 이런 것도 돌 정도로 이 둘 간의 사이를 뭔가 좀 불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걸 알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당히 좀 매우 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하신 분에 속하거든요. 네. 또 관료 출신이기도 해서 그래서 물론 그런 상당히 좀 불화설을 의식해서 더더욱 당의 어떤 분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화합하는 모습을 연출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서 특정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다른 한쪽을 뭐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얻을 정치적 이익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조금 낭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표 단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특검법이 이탈해버리는 순간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은 본인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정도의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원내대표와 원외 당대표라는 관계에서 원내를 홀로 이제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더더욱 이런 좀 여러 가지 불화설이 나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사람이야. 누구 하나를 뭐 고립시키고 누구 한쪽 편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윤한 사이에서. 근데 저는 네.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요.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투톱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 내부에서의 무게감이라든지 대표성은 사실 당대표가 높거든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역할은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양측의 참모들을 좀 조율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하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로지 원내 현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본인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저럴 때 윤주진 위원 지금 좀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요거 하나 더부터 여쭤볼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롤을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 그럼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면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를 좀 잘 스무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러한 노력을 좀 하고 있을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로 양 당의 비서실장 사이에서 양측의 비서실장 사이에서 조율을 할 것인데 결국의 문제는 저는 어느 한쪽이 먼저 신호를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은 한동훈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는 말은 하죠. 그러나 엄연히 대통령은 국정 최고 지도자고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직의 무게가 다릅니다. 책임감도 달라요. 대통령이 좀 못할 수 있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나를 믿어달라. 나와 한번 터놓고 얘기하자. 이런 식의 먼저 메시지를 보내면 저는 윤 대통령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은 한 대표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한 대표가 먼저 만나자라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다만 그 형식은 독대합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여권 삼각편대가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윤여 지지율 동반 추락, 출구 없는 트리플 악재다라는 겁니다. 트리플. 악재가 지금 3개가 겹쳐서 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 요인은 크게 의료 공백 장기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갈등으로 분석이 된다. 그런데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는 최근에 이런 여권 지지율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 장면을 윤한 갈등으로 꼽는다. 독대 문제로 불거진 최근 양측의 대립은 기대를 실망으로 바꾼 분기점이 됐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권에서 윤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이 같이 떨어졌다. 트리플 악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까지 여론조사가 떨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보수층 내에서도 이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수층 내에서 왜 이반이 있었느냐. 당연히 당정 갈등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지지층 내부에서도 지금 이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는 좀 다르게 그 논의할 수 있고 허심탄회한 그 독대라고 하죠. 네.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은 대통령실로 갔다. 공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네.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응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응답 없는 곳에다가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실로 넘어간 상황이고 네.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공은 지금 한 대표한테 왔다. 한 대표가 먼저 내밀어야 된다. 아니다. 문을 두들겨도 문을 열어줘야 얘기를 하지 말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두 분 사이에 앉아있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공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윤 대통령과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추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이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뭐 여러 여론조사를 봤는데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수치들이 늘 뭐 다른 데는 20%대라면 여기는 30%로 희망을 줬던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한 5%포인트가 급락했다는 것은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상세 내용을 보면 TK라든지 보수 쪽에서도 완전히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다. 보수 측에서도 안 되겠다. 좀 교체하고 싶다라는 어떤 심적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저는 좀 좋은 말로 레임덕이 맞다. 사실상 레임덕이 맞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김건희 여사긴 한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만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로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를 보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어떻게 말할 처지가 안 되다 보니 네. 정말 그 속을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둘이 만나서 떠들어야 나는 답이 없어. 왜 자꾸 한동훈 대표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 네. 나 저 관저에 가면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니까 그냥 직접 직거래를 해라. 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저는 계속해서 독대를 거부하는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국정감사 등등 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풀고
결국에는 국정을 풀어가는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대통령과 둘이서 계속 독대 게임을 가지고 갈등 양상을 보여서는 둘 다 계속 추락할 거예요. 네. 지금 농반 진반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영부인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 풉시다라고 하면 기자 입장에선 기사입니다. 탑 기사예요. 네. 그래서 농반 진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동반 추락 대체 얼마나 떨어졌길래 동반 추락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야? 궁금하실 것 같은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지금 보면 빨간색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은 국민의힘의 이 지지율이고요. 이 밑에 초록색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지금 뭐 8월 5째 주부터 쭉 가보면 살짝 올라가는 듯 했다가 떨어졌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 국민의힘이 29.9, 5.3%포인트 떨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25.8, 4.5%포인트가 떨어졌다. 비슷한 수치로 같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이 상황이 타개가 되는 건 독대로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일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현재로선 일단 보이진 않네요. 네. 답안지죠. 만점 조작.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일단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검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의 상한선 징역 3년 구형입니다. 아까 일면 소개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제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상한선 가장 높게 많이 줄 수 있는 형량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좀 허위로 증언을 해주십사라고 옆 사람을 좀 시켰다, 교사했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검찰은 그럼 상한선 가장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거야? 검찰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이다. 그리고 수험생한테 답안지를 제공해서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본인이 주고 이대로 하세요라는 취지로 했다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증언을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게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이미 동종인 무고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 자숙하지 않았다. 반성은커녕 증거를 짜깁기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 고로 우리는 징역 3년,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만 있다. 그래서 3년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장 변호사님 명확해요. 아까 보면 이거는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 그러니까 최대치 3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양형 기준의 가중 요소가 뭔지를 살펴보는 게 순리겠죠. 네. 가중 요소로 돼 있는 거는 일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됩니다. 그 과거에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본인이 무죄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왜 무죄를 받았는지 판결문을 보면요. 증언 내용 때문에 무죄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발언은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 국면에서 내가 과거에 공무원 사칭죄로 벌금 전력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요. 이 PD가 내가 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옆에 있다가 사실상 좀 누명을 쓴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난 억울하다. 재판부 봤을 때는요. 이 워딩 자체가 의견 표명이라고 봤던 거예요. 사실 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 그래서 판결문에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판결에 이 증언이 당시에 교사를 당했던 증언이 이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가중 요소로 삼은 걸로 보는데 또 하나는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여야 돼요.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는 따로 양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위증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그 최대치가 3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사를 한 경우에는 가중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냥 교사가 아니라 피지휘자라는 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구금자와 수감자, 뭐 교사와 학생 이 정도의 지휘 관계가 법률적으로 성립해야 됩니다. 이 김진성 씨라고 위증교사를 당했다는 사람은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뭐 경기도지사 후보고 성남시장을 지냈으니까 영향하에 있었던 거 아니냐로는 가중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끌어모아서 3년 그리고 이 녹취의 내용도요. 정말 스모킹 건이었으면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재선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녹취가 스모킹 건으로 있다. 그 음성은 공개되기 전이었어요. 막 이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이게 법원에서 틀어졌죠.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그게 스모킹 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 3년 맞습니까? 검찰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이거 가중 요소로 따질 수가 없는 사안을 가중이라고 하면서 3년을 줬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내로 들어왔습니다.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동안에 보도 듣도 못한 구형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아마 1년, 2년쯤 할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3년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도한 구형을 한 것은 전략적 구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건에 자신이 없으니까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양형기준법상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유죄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검찰이 구형을 이렇게 세게 부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 보겠습니다. 민주 최고형 구형의 분노, 대선 후보 등록 막기 위한 공작이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주호 위원님. 네. 검찰은 당연히 유죄를 받기 위한 집단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를 향한 사법적 판단에서 당연히 유죄를 받기 위한 집단을 저렇게 매도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무죄 나올 겁니다. 네. 그거는 물론 저희가 11월 달 그걸 봐야 되겠지만 작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했을 때 그 영장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법원 내에서는 사법부에서는 판단하기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첫눈이 내리기 전에 이재명 지도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남 그 현장 최고위 가서 네. 이번 영광 곡성 그 재선거에 따라서 네. 지도부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거에 더해서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첫눈 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막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올해 연말쯤 되면은 민주당은 또다시 전당대회 열기로 가득 찰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첫눈 내리기 전에라고 시점을 딱 박으셨어요. 서영주 대변인. 네. 첫눈 내리기 전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심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 재판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어떤 피의자가 재판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우롱하는 거 되게 굉장히 불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의 기소가 재판부를 우롱하고 농락하고 짜깁기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 재판부가 당신들 검찰에게 내가 놀아날 줄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형 자체를 보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어떤 묻지마 구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선거법도 최고형 2년을 선고하고요. 이것도 위증교사도 최고형 3년을 합니다. 그냥 보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냥 최고형을 갖다가 그냥 재판부에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만 걸려라. 제발 무죄라든지 실형에 가까운 게 피해가지는 말아라. 네. 이런 심정을 하는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요. 김건희 여사는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최재형 목사가 아니야. 최재형 목사한테 청탁 아니라니까요. 말리는 검찰과.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았으나 무혐의라고 하면서 참 미묘한 불기소를 할지 기소를 할지 갈등하는 검찰을 보면서 이거는 검찰의 이런 모습도 보이는데 또 단면은 이재명 대표는 거침없이 그냥 구형을 하는 검찰을 봤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재판부도 다 보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첫눈 오기 전에 그런 불협화음 없을 것이다. 그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찰이 오히려 짜깁기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법원에 이걸 내밀었을 때 오히려 법원이 뭐야. 이렇게 준 대로 나보고 좀 땅땅땅만 하라는 거야라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최상한 3년을 지금 검찰이 구형을 한 거죠. 아까 박균택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아니 앞에 선거법도 좀 세게 얘기하고 그래서 1년, 2년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3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이 정도 형량을 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보통 위증죄는 최소 구형을 할 때 징역 1년을 많이 구형합니다. 최소인 경우에. 근데 그것도 자백하는 경우죠.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에 징역 1년을 구형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집요하게 위증을 계속 교사하거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위증을 한 김진성 씨한테 심지어 미리 진술서를 받고 그 진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쓰도록 또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 정도 구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도 검사 출신이죠.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안이 중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적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1년 하는데 나는 2년을 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주진 의원님, 예. 검찰은 3년을 또 구형을 했거든요. 예. 저희가 좀 잊고 있는 게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이건 팩트입니다. 전과 사범에 사실은 해당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무고죄라고 하는 죄를 또 좀 저지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고죄랑 위증교사를 상당히 동종전과로 본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좀 거짓임을 알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를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위증교사 혐의로 인해서 그 김진성 씨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 나왔고 이 진술을 재판부가 믿어서 결국에는 선거법 무죄가 나왔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적 경로를 지금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즉 검찰이 가장 주요하게 본 부분은 이 위증 교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왜곡이 됐고 이 사법부의 왜곡이 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사법부로 얼마든지 이러한 위증을 통해서 조종해가지고 사법 질서를 혼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형을 한 것인데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인 게 검찰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구형을 합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이 마지막 판단은 결국은 재판부에 있는 것이고 또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계속 걸러지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판단을 이제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검찰이 표적을 삼아서 구형했다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평소 다른 사건과 비교해서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근데 왜 이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데 왜 정작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박균택 의원, 이건태 의원 얘기 말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자, 잠깐만. 자, 카메라 있어야 되니까. 잘 안 보이죠? 이쪽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네. 어제 어두컴컴하죠. 해가 지고서 이재명 대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느냐. 구형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재판 판결 결과는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서영주 대변인님 네. 보니까 약간 작심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카메라도 와야 되니까 여기 이 자리 일로 모이세요 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수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에서의 검찰 구형이 2년 한 거의 반 만에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는 오랫동안 생각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권이 검찰의 무도한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에 있어서 결국에는 구형을 통해서 정점을 찍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을 국민께 알려야겠다라는 작심 발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발언들이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실 것이고 네. 재판부도 참고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의 행태 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죠. 공수처장도 보겠지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의도가 없이 진짜 순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판단하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지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당연히 재판부 현명한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뭐 2년 반 만에 거의 한참 만에 지금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고르고 갖고 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심 공판이 끝나고 이 징역 3년 구형을 받고 나와서 한 얘기죠. 근데 재판에 들어갈 때, 결심 공판 들어갈 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지.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법정에서 포마노티 재생됐는데 아직도 검찰의 짜깁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묻지 말고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살짝 화가 난 듯해도 보입니다. 아, 검찰에 지금 짜깁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 법정에서 녹취 틀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노력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가 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됐으면 기억도 뭐 사실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 안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돼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저 녹취가 짜깁기다. 라고 평소랑 좀 다르게 약간 원래 언론의 그런 모습은 사실 처음 본 것 같은데 약간 벌컥한 느낌도 좀 느꼈습니다. 본인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를테면 검찰 진짜 김건희 여사는 면죄부를 못 줘서 안달입니다. 사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구약 성경 이야기도 했지만 김문기 초장 나 그 당시에 기억을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구형 2년을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 구약 성경 줄줄 웬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주진 의원도 뭐 집요하게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형사재판에선 증인신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증인도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하는지 적대적인지 거기에 따라서 변론 전략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호 증인이면 사실상 이 질문지까지도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조인은 이게 세게 처벌받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녹취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기억 환기용으로 우리가 가진 자료가 변론 요지서밖에 없으니까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인력 풀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대형 로펌 같은 데선 시뮬레이션도 하고 들어갑니다.
검찰처럼 묻고 이게 죄가 되지 않아요. 집요하다는 표현으로 하는 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아마 주진우 의원도 평생 검사로 사셨으니까요. 변호사는 짧게 하셨고.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 저희가 기사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도 한 줄 딱 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맥락의 허위성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녹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딱 하나 들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좀 얘기해 다오라고 하는 부분이 위증이다. 이런 논리인데 네. 전반적인 취지에선 거의 10번 이상인가요?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환기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법조인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네. 전반적인 맥락이 30분을 다 들으면 그렇게 현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분들께도 이걸 한번 다 들어주십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상황이다. 이거를 무슨 뭐 억지로 교사를 했다고 볼 게 아니라 다른 로펌들은 다 뭐 그렇게 하고 간다. 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조간에 또 이런 기사가 나요.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네. 사법질서 흔드는 위증교사, 거짓말보다 더 무겁게 처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위증교사 사안이 중해요라는 취지의 지금 기사예요. 근데 저희가 이 기사를 갖고 온 게 제목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좀 볼까요? 네. 여기를 보면, 네. 사기 혐의 박주원 누구 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등등등 다 이걸 받았다라고 나오고 그 부분이 지금 살짝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 위증교사 안 했어요라고 하는데 근데 장 변호사님 보통 저도 위증교사 사건들을 좀 보면 나 위증교사 안 했어요. 나 교사 받지 않았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은 좀 특이한 게 저 교사 받았어요. 내가 위증했어요. 라고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대단히 그 부분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법률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네.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범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범은 일단 본인이 시켰다는 지위에 있는 거라서 이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법리적인 판단이 있을 것인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리 판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 사실상의 자백 내용에 이 재판부가 완전히 구속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서는 내가 봤을 땐 이걸 위증이다라고 하지만 네. 재판부 갔을 땐 그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이 사실 자체가 팩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기보단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일부러 이야기했는지 거기까지 인정이 돼야 유죄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범이 자백하고 있는 사실은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은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됩니다. 네. 꼭 본인이 제가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재판부의 판단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 이게 선고가 언제냐? 11월입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이재명 대표 다음 달에 열흘 간격으로 선거법 11월 15일, 위증교사 11월 25일 두 개의 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11월이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론 검찰의 구형과 실제 선고 차이에 갭이 크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파장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 누가 준비가 됐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2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군데 싶으실 거예요.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이 사람입니다. 순천 10대 살해 피의자는 30살 박대성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 이 사건 다뤘었죠. 순천에서 전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800m를 따라가서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 사람이다. 30살 박대성이다. 이게 공개해도 되는 거야? 됩니다. 왜? 어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수단의 잔인성, 사안의 중대성, 재범 방지 등등등 국민의 알 권리 등등 해서 이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 그래서 공개한다라고 해서 머그샷을 공개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예전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야 알아볼 수 없는 주민등록증 사진 한참 오래된 거 나오다가 이제는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머그샷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건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관건은 아니죠. 중요한 건 다음 기사입니다. 네. 순천 여고생 살해 박대성 흉기 미리 챙겼다라는 겁니다. 흉기를 미리 챙겼다. 미리 챙겨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 보셨나요? 범행을 저지르고 주차장을 막 가로질러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모습을 다른 각도의 CCTV로 보니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통 입꼬리가 올라가면 이거를 웃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화질이 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입꼬리 올라가면 저 모습이 언제냐? 범행이 있고 13분 뒤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실성한 거라고 봐야죠. 뭐. 실성이다. 그렇죠. 좀 좋은 말로 실성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술을 먹고 뭐 본인이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잠재적으로 내재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적으로 이성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병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웃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어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그 10대 여학생은 묻지마 살해를 당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예요. 너무나 네. 안타깝고요. 저는 피의자 신상 공개뿐만 아니라 박대성 씨에 대해서 저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처벌되는 과정을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를 자꾸 부각을 시켜야지 네. 우리가 자꾸 언론에선 사건만 부각을 시키다 보면 그 사건만 생각하고 모방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도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네. 잘 기억을 해서 추후에 처벌되면 눈길 기사라도 저희가 꼭 다뤄서 이런 결론을 맞습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흉기를 지금 미리 챙겼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여학생이 가는데 옆에서 살금살금 뒤따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뒤따라가기 전에 근데 흉기를 미리 챙겼다. 미리 챙겼다는 건 이건 계획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의아한 게 장 변호사님. 일면식이 없는 여학생한테 흉기를 휘두르는데 흉기를 계획적으로 챙겼다. 이 얘기는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라는 생각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이는 지점인 건 분명합니다. 살인죄도 이 양형기준표에는요, 이게 감경, 이게 범행에 이르게 됐을 때 뭐 엄청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이런 걸 좀 네. 참작을 해줘요. 참작 동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동기가 있고 이런 인명경시 살인 같은 경우는 가중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 여학생 정말 사망하기 직전에 아는 사람이냐고 목격자가 물으니까 나 저 아저씨 몰라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술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주 4병을 마셔서. 네. 그런데 정말 증거와 그 당시 정황이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보여지느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갖고 밤에 거의 새벽 1시쯤 됐을 시점이었거든요. 네. 800m를 쫓아갑니다.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 뒤로는 어떡하냐. 현장에서 이탈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가듯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곳에 흉기는 버려요.
이게 과연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라고 본인이 주장한다고 받아들일 것인지 저 거의 그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고 이 피해 여학생은 정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게 누가 피해자가 될지 거리를 활보하면서 정말 그 내가 아는 사람이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공포감을 줬다는 점에서 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크고 작게 한숨을 몇 번을 쉬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 소주 4병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이상한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윤주진 의원님. 흉기를 가게에서 갖고 나온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소주 4병 먹은 건 어떻게 기억하는 거죠? 글쎄요. 이제 아주 고도의 수법이죠.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 의존해서 그렇게 이제 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근데 이분이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일반적인 활동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의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근데 멀쩡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흉기를 미리 챙겼고 저는 이 흉기를 미리 챙기는 순간 내가 오늘 술을 만약에 많이 마시는 것, 근데 술을 마시는 거는 본인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술을 많이 마시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될까라는 걸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거기서 얼마든지 아주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를 동기도 충분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저는 흉기를 챙겼을 거라고 봐요. 즉 이것이 정말 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기억이 안 난다? 아주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미 술을 먹기 전에 나는 오늘 한번 정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겠다. 이것을 결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재판에서 이 부분이 유리하게 저는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이 유리하게 이 감형이나 이런 요소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내가 좀 술 먹고 심신미약이에요. 주치감경 해주세요.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인물 김호중 씨입니다. 네, 김호중 씨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입니다. 어제 김호중 씨에 대해서도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최후 진술로 김호중 씨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후 진술은 법정 안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실까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데리다서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검찰 성립 취합 따로 하실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장 변호사님, 검찰 구형이 3년 6개월이 많은 건지 이 정도 구형을 하면 통상 1심에서 그럼 몇 년 형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마 3년 6월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되는 형입니다. 집행유예는 최대치로 실형이 3년 나와야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게 단순 음주운전이었으면 벌금형이 더 많아요. 초범일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나 대신 신고를 해달라. 그러니까 대신 신고가 아니라 너가 덮어쓰라고 하고 네. 매니저까지 동원이 되고 그 대표까지도 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건 사법 체계를 굉장히 흔든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이거는 단순히 뺑소니 음주뿐만 아니라 사법 질서와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그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이 구형표에는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 1심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3년 6개월이라는 건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없는 구형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 결심 공판에서 모두 이 요청을 했느냐,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 보석 신청. 네. 오래전부터 알아온 발목 통증 악화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수술을 못했는데 그래서 보석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네.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요? 요거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석을 해보면 네. 무죄를 설사 선고하더라도 네. 거의 마지막에 보석 신청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아. 대단히 소극적으로 재판부가 봅니다. 해당 네. 재판부가 보긴 하지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보석 허가의 요청으로 이제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아픈데 그 진료를 제때 못 받는다. 구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으로 보석이 허가된다면 정말 구금돼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보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헤아렸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석 허가는 좀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석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죠. 네,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군인들의 이 노력, 이 고생 이걸 저희가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하는 날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